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신가요? 기획부동산 기승전 토지예요. 토지는 영원하다. 피해들 되게 많이 생겼고 내가 수수료를 받으려면 비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저런 사기꾼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지금 투미 김재경 소장님과 상승론자들이 하는 얘기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어떤 목소리 주의해야 될지 초보자분들 귀 쫑긋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사실상 거의 사기나 다름없는 것들을 모아 보았었어요. 세 번째 파트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 오히려 또 당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돈이 되지만 내가 진짜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사실 크게 당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지와 경매인데요. 토지 같은 경우는 딱 떠오르는 거 뭐 있으신가요? 기획부동산 그렇죠. 기획부동산. 사기의 영역으로 또 사실 접근할 수도 있는데, 토지를 그냥 그렇다고 사기라고 치부해버리기에는 사실 우리가 사기 얘기했었던 것도 있잖아요. 신축빌라 대놓고 얹어버리고, 분양형 호텔 뭐 구조적으로 돈 벌기가 어렵고, 지역주택조합 이런 식으로 갖다가 쭉 얘기했었지만, 토지는 진짜 토지로 돈 버는 전문가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아파트 가격 올라갔다랑은 비교가 안 돼요. 토지는. 우리가 아파트 뭐 몇 억이 올랐다 해도 사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뭐 100%라든지, 근데 토지는 뭐 하다 보면 뭐 1000% 올랐다, 뭐 몇백 퍼센트 올랐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고. 근데 방금 전에 기획부동산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또 뭐냐, 어서 토지로 돈 벌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그러니까 무지한 사람들이 데리고서 막 사기하기가 쉽단 거예요. 이게 너무 명확하게 잘 알면 사기의 여지가 개입되기가 어려워요. 근데 토지 같은 경우는 공법의 끝판왕이라고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이제 경매 같은 경우는 민법의 끝판왕이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하나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단순하지가 않아요. 행위 제한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가 아주 좋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집을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부동산들은 그런 엄청나게 싼 땅을 갖다가 막 사들여서 분필해가지고 막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거 사라 이거 사라, 여기 뭔 호재가 있다, 뭐가 계획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실질적으로 내가 그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너무 터무니없는 거, 특히 아파트나 하다못해 빌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개념적인 가격대라도 있어요. 업자들이 여기 봐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여기 빌라, 신축 빌라 깨끗한데 얘 3억밖에 안 해. 그런 거 같네, 좀 괜찮은 것 같고 호재 있으면 좀 좋아질 것 같아. 토지는 비교할 수 있는 금액대가 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러이러한 호재가 있고 개발 이슈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거 얼마야, 잘게 잘라서 이 사람들이 투자하기 가벼운 금액대로 만들어버려요. 한 몇 천으로 할 수 있다. 가볍게 그래 했는데 그 돈 날아가는 거죠. 토지의 문제점은 제가 공법의 끝판왕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내가 개발 행위를 하려고 했을 때 사실 진짜 이걸 하려 했으면 제한받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제한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느냐? 없을 뿐더러 그거를 개개인들이 다 체크하기 어려운데,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 나오는 사기 유형들을 한번 보도록 하자면, 이게 얘네들도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종이에다가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설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진 않아요. 얘네들도 이제 출처들을 뽑죠.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여기에다가 뭘 할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게 페이퍼 플랜이거든요. 우리가 한번 흐름을 보게 되면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가장 상위에 국토종합계획이 있고, 그 밑에 광역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분계획이라고 하죠. 도시관리계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행받잖아요. 발행받으면 거기 써있어요. 여기는 무슨 지역, 무슨 지구 이렇게 돼서 할 수가 있고 뭐는 할 수 없고 이건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웃긴 게 이것조차도 안 떼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얘네들은 20년마다 법에서 그냥 정해 놓으라고 돼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냥 해놓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획 재량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토지 소유주인데 갑자기 여기를 갖다 공원 예정으로 갖다 지정을 해놓는다 하면 소유자가 반발을 할까 안 할까요? 엄청 싫죠. 엄청 싫어하겠죠. 근데 그거 가지고 소송을 못 걸어요. 왜? 이거는 진짜 한다라는 게 아니라
처분 계획이 아니라 그냥 계획 재량이야. 이거를 가지고서 행정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플랜만 짜놓은 거지 이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행정 심판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정소송도 못하고 근데 문제는 이게 계획을 이렇게 짜자. 여기는 공원 지역으로 왔다가 해놨어. 근데 내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봤더니 안 나와. 여기서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그러면 딱 보는 거예요. 2종 일반 주거지역, 3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아파트도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관청에 가서 내가 토지를 산 거야. 주변 바로 옆에 있는 3종 일반 평당 얼마인데 나는 너무 싼 거야. 반값이야. 샀어. 했는데 구청에 갔더니 인허가를 안 해줘. 왜 안 해주냐? 아니 봐라 도시관리계획에는 없다. 토지이용계획 환경은 봤더니 없다. 왜 안 해줘? 라고 하면 뭔 얘기가 나오면 여기 상위에 도시기본계획에 여기가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실질적으로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너네는 그냥 페이퍼 플랜한 거 아니냐? 우리 아파트 짓게 해줘 라고 해도 안 되는 게 그거를 갖다가 상위에 계획돼 있는 거를 그 말단 공무원들이 멋대로 그걸 해주면 그 책임은 그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바꿔야 되는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갖다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용도도 멀쩡해. 뭐도 행위 제한도 없어 보여. 그래도 이렇게 위에 있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개발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런 페이퍼 플랜 가지고서 실제로 시행사가 성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냥 아무것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서 제가 저번에 저희끼리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광역교통계획 이것도 사실 삽을 떠야 말이지요.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계획 큰 그림들은 정부에서 그려놔요. 근데 그게 실제로 언제 될 줄 알고 봐라 국토교통부에서 뭔가 발행한 이 기본계획 보니까 이쪽에 뭐가 있다더라. 이거 가지고서 이제 매수자들을 현혹시켜서 거래를 한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실제로 그런 기획부동산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실제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공법적으로 개개인들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토지는 엄청 주의해야 된다. 토지 투자는 사실 얘기 들으면서 나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고, 아유, 집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뭐, 사실 저도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토지까지 사야 되냐? 집 살 것도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뭐 이런 마음인데, 전문가들 또는 그 분야에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부분일 것 같아서, 실제로 뭐, 초보자분들이 토지 투자하고 싶어서 막 그렇게 관심 있게 가는 부분들은 좀 없을 것 같고 실제로 그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서디 카페에도 토지 투자 관련돼서 글들이 인기가 있는 시절이 있거든요. 어떤 시절이 있냐면 내가 지분은 좀 벌어봤는데 토지가 대박이라는데 한번 토지를 해볼까? 이제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토지 공부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실제로 대박 나는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기획부동산에 낚이진 않아요. 이미 부동산 투자를 해온 경험에서 어떤 식으로 가면 되는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 패턴? 그러니까 사실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걸 똑같이 쫓아해봐야겠다 찾아가면서 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하긴 하지만 그래도 공부들 하고 투자하러 가시는 분들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근데 기획부동산 이런 부분들은 또 작년 올해 되게 많았잖아요.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신도시 한다고 하니까 토지 보상 목적으로 저기 같은 행정 지역이긴 한데 어디 산 쪼개가지고 팔고 이런 사례들 피해들 되게 많이 생겼고 잘 모르는 분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돈으로 대박을 꿈꾸면서 또 그 사람들이 말 워낙 잘하잖아. 맞아. 말 잘하고 이제 그런 거에 낚여서 그렇게 기획부동산들 당하신 사례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토지 투자 얘기하다 보니 기획부동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기획부동산에 당하는 게 누가 막 전화해가지고 정말 좋은 땅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전문가들 이제 무료 강의 같은 경우 지금은 워낙 바쁘니까 안 가는데 한 3년 전인가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영업을 하나도 궁금해서 맞아. 가봤었거든요. 기승전 토지예요. 저희가 그때 한 10곳을 갔는데 그 10곳 중에 9곳이 토지를 팔아요. 들으면서 이제 속으로 저런 사기꾼들 하면서 있지만 뭐 아무튼 들었었던 것 중 하나가 그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 부동산이 뭐예요?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동산. 아파트라든지 얘네들은
감가상각이 된다. 토지는 영원하다. 토지를 대대손손 물려줄 수도 있고 토지 아파트 가격 뛰는 거는 이거 뭐 해봤자 뭐 10% 20% 이 정도 뛰는데 세종시가 뭐 여기 사례 1 얼마에 샀는데 얘가 몇천 % 튀겨가지고 팔고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사면서 사람들이 무슨 교주인 줄 알았어요. 자 믿습니다 하면서 막 이게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 와 박수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와 이게 실제로 그치. 내가 볼 때는 거기 바람잡이들도 있을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부흥회처럼 수자 설명회, 무료 설명회 이렇게 해서 꼬드겨서 그 안에서 바람도 잡고 하면서 보통 상담 유도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일단 나는 이 분야에 이렇게 전문가고 성공 사례들을 보여줬겠지. 그렇게 해야지 신뢰를 주니까. 그렇게 해서 상담하러 와라고 해서 결국은 그래서 권하는 게 자기네들이 쪼개놓은 맹지들, 뭐 산 이런 것들을 팔겠지. 어떻게 상담하나도 궁금해서 그냥 상담 신청서를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적는구나. 이제 궁금한 부분을 적으라고 해서 아파트 전망이 궁금합니다.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어떻게 상담하나 궁금했는데 당장 얘네들이 선별을 해서 당장 살려고 하는 사람들 먼저 받고 나중에 연락이 오더라고요. 오시라고 해서 갔더니 쭉 얘기를 하더니 결론은 그거 팔고서 여기 사라고. 그러니까 이 갖고 있는 건 팔고 이 땅을 사라. 그 아까 빌라랑 비슷한데? 전문가가 아니면 건들지 말아야 될 마지막 이슈는 바로 경매입니다. 경매 같은 경우는 진짜 뭐 사기까지는 아닌데 돈 벌기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주변에 경매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번 안 그래도 오늘 촬영도 있어가지고 어제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요즘 어때요? 라고 하니까 죽을 것 같대요. 진짜 돈이 안 된대요. 경매가 왜 돈이 안 되냐라고 하면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 때는 원래 경매는 돈을 못 벌어요. 경매하면 떠올리는 이미지가 뭐냐? 싸게 사는 거잖아요. 경매는 뭔가 좀 이거 권리관계가 복잡한 것 같아도 일단 싸게 사니까 이런 메리트로 생각하는데 여기가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 지역 분석을 다 하고 그러면 얼마 쓸 거예요? 라고 하면 시세가 15억이다. 예를 들어. 그럼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한 5천은 최소한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1,000은 더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실제로 낙찰되는 거는 15억이.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시장 플레이어들이 워낙 상승장일 때는 그냥 시세보다 싼 것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 한 번 유찰되고 두 번 유찰되고 해서 누가 봐도 싸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거를 물건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는 눈이 없다라고 하면 걔가 왜 싸게 나왔을까요? 그렇게 장이 좋은데 남들 다 안 먹고서 버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선순위 세입자가 껴있다든지 아니면 그 말고서 내가 떠안아야 되는 인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것들 갖다가 잘 모르고서 잘못 낙찰을 들어간다 라고 하면 이게 손해를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초보자가 그렇게 덜컥덜컥 가서 다 경매는 뭐 집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지. 초보자가 뭐 그렇게 경매 토지 알기는 알지만 쭈삣쭈삣한 부분이 아닐까요? 근데 실제로 초보자들이 되게 많이 해요. 경매 그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 막연하게 들린 것들이 많은 거죠. 경매로 돈 벌었다. 누구라고 얘기 안 하지만 어디 유튜브도 보다 보면 결국 자기네들 경매하는 거를 홍보하는 식으로 유튜브 채널을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들이 경매 있어요. 유튜브 채널들도 요새 많이 생기고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는 경매가 관심 갖고 꾸준히 보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같은 상승장은 경매가 매력이 없이 왜냐하면 경매는 1등만 기억되는 1등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다 들러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조건 1등 최고 비싸게 써서 받아야 되는 게 포인트인 건데 뭐 서울시장은 지금 워낙 뜨거우니까 말 그대로 먹을 방법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또 시장 안 좋은 데는 경매 물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때는 또 오히려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매매 물건보다 경매 쪽에서 지난 텀에서도 서울 하락장 때 경매로 물건 잡았던 분들 중에 지금 떼돈 번 분들 그쵸? 많아요. 경매는 그래서 상승장일 때가 아니라 하락장일 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흐름만 잘 타서 지역을 잘 나눠서 보면 뭐 나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경매 얘기하실 때 저는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는 게 부동산 TV에서 뉴스 읽으면서 몇 번 했지만 이 경매 컨설팅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잘 모르죠. 이 물건이 좋을 것 같은데 경매 물건지 보다가 내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수수료를 드릴 생각하고 보통 경매 컨설팅 업자들한테
경매한테 가서 접촉을 해가지고 하는데, 또는 경매 학원 교육도 많이 하고 이제 그쪽에서 물어보고 하긴 하잖아요. 근데 경매 컨설팅 업자들 중에 그런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경매 컨설팅 업자도 그냥 기본 상담 컨설팅 하면 수수료 얼마 안 되니까 무조건 결국 나한테 의뢰한 사람이 낙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찰이 돼야 돼. 안 그러면 이제까지 한 게 다 헛수고야. 그럼 낙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싸게 써요. 비싸게 써야죠. 그러니까 낙찰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뢰하는 사람은 최대한 싸게 쓰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은 받게끔 하려면 내가 수수료를 받으려면 비싸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을 고려하니까 사실 낙찰가를 얼마를 써야 되느냐를 고민하는 게, 그 다음에 그 쓴 금액 이상으로 팔아서 먹을 것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높게 쓰게끔 하면서 낙찰을 받기 위해서 높게 쓰게끔 하죠. 경매에서 얘기하는 분들 중에서 제일 곤란스러운 게 뭐냐면 떡 사 먹었다 그러잖아요. 네. 내가 단독 입찰이야. 그럼 내가 싸게 썼는지 비싸게 썼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2등, 3등이 들어왔는데 2등이 나랑 1억 차이나. 그러면 많이 내가 1억 원 떡 사 먹었어.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매 컨설팅하는 분들이 써먹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는 바지를 하나 세우는. 너는 3억을 써라. 그렇게 해서 거의 해놓고서 나는 2억 9,500, 뭐 2억 9천 이런 식으로 해서 차순위 바지 입찰. 왜냐하면 옆에서 3억 쓰는 거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실히 쓴다는 게 정해지니까 2억 9,500으로는 안 받아도 되는 거니까 바지 세우는 그런 것도 한다고 들었어요. 뭐 제가 실제 본 건 아니고요. 근데 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해요. 사실 경매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이것도 뭐 사기라고 해야 되나, 법원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게 차순위만 발표하는 데도 있고 3순위까지 발표하는 데도 있고 다 발표하는 데도 있는데, 다 발표 안 하는 데에서 딱 2등 차순위 3순위만 딱 그냥 세워놓고 봐라, 내 말 안 들었었으면 크게 이제 놓칠 뻔했어, 이만큼 이렇게 경쟁자들이 많이 왔잖아, 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사태들도 있고요. 사실 경매는 민법의 끝판왕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일반적인 아파트 거래할 때는 신경 쓰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등기부 등본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리고 설령 뭐 해봤자 어디 1금융권에 근저당권 설정해서 우리가 잔금 치기 전에 잔금과 아니면 잔금과 동시에 상환 말소하기로 한다, 특약 적고 상대방 이제 담보 대출권자 받아가지고 그냥 입금하고 송금 처리하는 거 보고서 이제 등기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될 게 거의 없는데, 애초에 경매로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공인중개사 시험이라든지 뭐든지 하다 보면 민법상에 이제 갑과 을이 있고 병도 나오고 정도 나오고 선의의 제3자 튀어나오고 막 선이냐 악이냐 하면서 대항력이니 뭐 하면서 이게 쭉 나오잖아요. 그런 5만 가지 것들이 다 튀어나온 거예요. 이게 문제가, 사실 경매 업자들도 실제로 하는 얘기인데, 경매 실력이 어떻게 하면 늘어요? 라고 하면 사고 터지면 된대요. 자기가 권리 분석했었을 때, 방금 전에 뭐 다 업자라고 치부해버리면 좀 그러니까 컨설팅을 정확하게 하는 거죠. 컨설팅하고 얼마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권리 분석했을 때 이거는 내가 인수하지 않는 거니까 얼마 정도 쓰면 괜찮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하나, 국세 같은 경우도 보다 보면 안 튀어나오는 경우들도 있어요. 거기 표면적으로 그런 것들 갖다 갑자기 몇 천만 원 가지고 툭 튀어나와. 경매하면 가장 최선순위로 받아가는 그런 배당권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도 내가 권리 분석이 실패했어. 업자들도 뭐 하다 보면 실수한다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이 내가 스스로 경매 입찰 들어간다 했을 때 쉬운 것만 들어가면, 사실 쉬운 거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시세대로 가기 때문에 돈을 못 벌고, 왜 아무도 안 들어가지? 내가 권리 분석해봤을 때는 문제될 게 전혀 없고, 못해도 한 3천, 4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했는데, 그게 남들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있었다. 그것 때문에 내가 권리 분석 잘못하면 이게 몇 천만 원 버는 게 아니라 몇 천만 원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면 상관없어요. 근데 초보자라면 쉽게 건들면 안 되는 걸로 경매, 토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건들면 초보자는 못 건들지, 솔직히 말해서. 근데 뭐 필요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좀 더 넓은 기회를 가지고 싶다면 초보자에서 시작해서 중수가 되고 고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연구해 봐야 될 부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맞아요. 경매 공부하고 싶은데, 그리고 토지는 사실 그냥 그래. 뭐 제가 이제 알고 지내는 분들 중에서 뭐 투자 잘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도 막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 잘하는 분야에 있어서 해당 분야, 이런 자기가 먹어본 거, 이런 것들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 이런 거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딱 매도할 어떤 시점까지 고려해가면서 매입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마라는 아니고 제 생각은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그러나 뭐 초보자들이 유튜브 영상 보고 상승론자들 얘기한다고 해서 찌뻑찌뻑 들어가기에는 어렵다. 어려운 분야다. 근데 그거는 뭐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아시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요 정도 선에서 정리하고요. 마지막 초보자가 주의해야 될 상승론자들의 투자 물건들 얘기하는 분들 마지막 네 번째 시간 다음 영상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